이 아이가 사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그 사망 당일에 친모, 아까 양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면서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이 양모가 이 A군의 가슴을 밀쳤는데 이 A군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이 양모한테 의지했던 거예요. 엄마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아동학대 사건인데 이게 경찰 수사하고 기소가 된 거예요. 12살 아이가 다리에 상처만 232개면 최소한 이거 어떻게 놔야 돼? 담배 소개 좀 해줘. 제가 사실은 모든 사건이 다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걸 읽으면서 혼자 진짜 진심으로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제대로 소개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이제 어제 언론에서 공소장이 입수가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찰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공소장이 나왔는데 공소장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상세하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이 지난달 2월 7일에 됐는데 인천의 한 응급실에 12세의 A군이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요. 키는 149cm, 몸무게가 29.5kg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그때가 지나면 굉장히 빨리 잊어버려요. 저도 몇 살까지 이유식을 먹였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만 12세면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는데 29.5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40kg 정도? 30 후반에서 40kg 정도 되거든요. 계절에 맞지 않은 얇은 속옷 재질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월이면 겨울인데 그리고 몸에는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허벅지에는 뾰족한 곳에 찔린 상처가 수십 군데가 발견이 됐고 또 이 엉덩이 쪽에는 화상을 의심할 만한 피부 변형이 포착이 됐는데 어제 부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방금 테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리에만 상처가 무려 232개가 있었습니다. 이거 상처만 봐도 그냥 딱 보니까 아동학대인데 이거 범인 그 당시에 가해 부모들 바로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해 부모들이 신고를 해서 여기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친부와 양모였습니다. 친부와 양모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와봤더니 사인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 둘력에 의한 사망.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둔기에 의한 폭력으로 사망한 것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맞았던 다량의 피하 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경찰과 소방이 공소를 해서 학대 정황을 확인을 하고 직접 신고했던 친부와 양모를 그 당시 당일 긴급 체포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걸 좀 말씀을 저희가 좀 드려야 되나? 뭐 알려졌어요. 다른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폭력도 폭력이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고문, 그러니까 전쟁 영화에서 전쟁 포로들 이렇게 컴컴한데 가도록 하는 고문 있잖아요. 아이를 16시간을 의자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얼굴을 이 옷으로 얼굴도 덮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런 전쟁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포로들. 이거 예전에 그 중동 지역 분쟁 지역에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얼굴 까만 천으로 가려놓고 의자에 묶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걸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무서웠는데 홈캠으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스피커를 통해서 욕설과 폭언을 했던 겁니다. 그게 16시간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그 영상을 입수한 게 그 홈캠에 녹화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를 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좀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무서워요. 이거 신변 이거 왜 그랬답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모가 그 학대를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작년 이제 3월 정도인데요.
이제 뭐 유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망한 A군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이 유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학대를 하던 것이 작년 11월까지 이제 7건까지 늘어났다고 확인이 됐고요. 뭐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좀 미워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진술도 했다고 하는데, 이 친부는 이제 아내와의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이제 가정불화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학대에 가담했다라고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모는 본인의 아이 유산의 스트레스, 친부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낮아졌는데 그 원인이 내 유산 예.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내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학대에 가담했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근데 이거 기소 뭐로 했어요, 단변? 이게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를 들면은 뭐 폭행 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에서 항상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친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인데 어떤 아동복지법이냐 하면 상습 아동학대와 상습 아동유기 방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인과 관련된, 사망과 관련된 거는 처벌을 지금 피할 수 있는 기소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은 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모는 이제 지금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거든요. 이게 살인죄라고 하는 게 아동학대 살인죄도 이제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상당히 중한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살인죄로 지금 적용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모는 살인과 관련되어서 기소가 됐고, 친부 같은 경우에는 살인은 지금 없는 그냥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습 아동유기나 방임 이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제 친모가 있어요. 친모가 이 아빠도 살인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공소장 변경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설치하고 스피커로 지시를 해온 양모 행위에 아빠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방문을 잠가놨는데 아빠가 못 들어가게 잠가놨거든요. 그러면 아빠도 저 방문이 잠겨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묵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사망하는 그 시점에 아빠가 거기에 없었다, 그런 증거가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양모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빠의 책임을 너무 감경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엄마는, 친모는 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저 말하다 울어도 되나요? 예.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사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그 사망 당일에 아까 양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면서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지. 네. 근데 이 양모가 이 A군의 가슴을 밀쳤는데 이 A군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이 양모한테 의지했던 거예요. 엄마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살려주지 않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네.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기른 자식인데 엄마 그러면서 오는 애를 발로 밀었다. 그때 손으로. 이게 손으로 네. 밀었다. 아동학대 사건에는 이런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좀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일수록 주변과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이 아이도 홈스쿨링 한다고 집에 가둬놨잖아요. 네. 그래서 무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말고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중적인 자리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엄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보는 아동 입장에서 보면은 가해자가 그렇죠. 가해자 겸 보호자라고. 보호자죠. 네, 그 사람한테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 같은 존재인데 신이 아니라 악마인 거죠, 사실은. 근데 신변 이거 나는 궁금한 게, 요새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 이런 것 때문에 애가 학교 안 나오고 장기 결석하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 유학 준비로 홈스쿨링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이제 학교에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가지고 한 2차례 부모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인지를 못했고요. 이제 교육부는 가정학습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7일 이상 장기 결석하는 아동들 전수조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참 주변에서 더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에 불과하고 참 마지막까지 뭐 먹지도 못하고 뭐 매 맞고 또 우리 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엄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참 죽음이라는 그 길을 건넜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참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시죠. 담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예. 다음 사건 우리 요 징변 사건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여권법 재판에 나온 의용군 이건 뭐예요? 이근 전 대위 워낙 유명하죠.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네. 굉장히 유명했고 또 미국 특수부대 출신인데 네이비실 출신이라고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이제 참전을 했다가 이게 우리 이제 나가지 말라고 출국 금지를 시킨 상황이니까 여권법 위반이 해당하는 거죠. 그게 나름대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네. 대의와 선의를 가지고 간 걸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 현행법 위반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뺑소니 혐의도 받았더라고요. 아, 그거와 별개 네. 전혀 네. 상관없이. 네. 근데 이제 지난 20일에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에 뭐 아무래도 화제의 인물이니까 언론들이 기자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이게 또 유튜브 생태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유튜버들끼리의 어떤 긴장 관계 내지는 그분들끼리 이렇게 알리고 뭐 이렇게 찍고 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네. 유튜버 한 분이 이제 법정 복도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이 유튜버 이름은 저는 유튜브 보진 않는데 이름은 들어본 사람이에요. 부재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아, 말해도 돼요? 예, 뭐 예. 유튜버인데요. 일단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찾아가서 그 복도에서 처음에는 아니 당신 신용불량자인데 6년째 왜 돈 안 갚냐 채권자한테 미안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도에서 이미 한번 실랑이가 있었고 예. 그러고 이제 이근 전 대위도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는데 밖에 이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근 전 대위가 인터뷰할 때 거기 가서도 또 이제 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근 전 대위가 이 핸드폰을 탁 쳐서 날려버린 겁니다. 네. 왜 제 물병을 이렇게 날리듯이. 이렇게 날려버린 뭐 거예요. 이근 대위나 누구야 저 양재열 변호사나 이 격투기에 능한 거 아니 비교가 안 되죠. 여기 특수부대 출신인데 왜 그래요? 비교가 안 돼요. 격투기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기자들이 다 여기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튜버가 얼굴을 자기 카메라를 들이댔기 때문에 네. 자기 이 휴대폰이 날아가는 장면이 중계가 되다시피 한 거였던 거죠. 저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영상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내가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이거 법원 복도에서 찍은 거예요? 아니 법원 복도에서 첫 번째 충돌이 있었고 네. 영상 촬영 어떻게 했어요? 영상 촬영은 법원 밖에 기자들이 진치고 있다가 네. 거기 와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 구지혁이라는 사람이 이근 대위한테 이거 아까 뭐야 이거 저 채권자인데 네. 미안하지 않냐. 그것도 방송으로 라이브 아니요 그거는 유튜브로만 나갔죠. 그러니까 유튜브 화면을 예를 들어 작은 카메라를 법원 복도에 들고 와서 찍은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유튜버가 쓰는 거.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이제 네. 기자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몰려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잠시 바깥에서 이제 인터뷰를 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근 전 대위가 상당히 흥분해가지고 이제 그런 좀 충돌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언론사 카메라들은 큰 카메라니까 법원 밖에서만 찍잖아요. 그쵸. 그럼 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법원 내부로 들어가서 법정 촬영은 안 되겠지만 법정은 안 되고. 법정은 법도. 법정 복도에서도 막 촬영한다. 아 이거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어쨌든 이 영상 다 어떠세요? 영상 보니까? 나 영상 봤을 때 이제 네. 그렇게 충돌하는 게 방송국 카메라에도 이제 찍히기 시작을 지금 해보고.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좀 다른 사람들이 야 저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던 게 이근 전 대위 당연히 유튜버도 보시면 이근 전 대위도 워낙 이제 힘 좋고 이런 분인데 변호인이 이제 여자 변호사분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툭 치고 이근 전 대위가 못 참아서 이렇게 금방이라도 이렇게 맞붙을 듯한 상황이 되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와서 그걸 보고 시청자들이 야 변호사 정말 극한직업이구나. 근데 이게 핸드폰 날리는 것도 이렇게 툭 치는 게 아니라 아주 시원하게 굉장히 시원하게. 세게 진짜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어퍼컷을 했고. 했어요. 어퍼컷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 변호인이 이제 옆에서 말리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거 문제되니까 조심하자 이랬는데 그 유튜버는 그걸 또 틈타서
계속 옆에서 깐족깐족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깐족깐족 한판 붙자 그랬죠.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방금 영상 나왔지만 사람이 앞에 있는데 면전까지 얼굴을 들이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죠? 싸우면 안 되지만 소위 싸우자라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한번 화를 내봐라. 폭행 유도설인가?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아무리 유도를 해도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감정을 격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근대인은 무슨 죄예요?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요. 재물손괴겠죠. 네, 어느 정도 유튜버가- 손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핸드폰 날아가는 거 보고 네. 재물손괴 이래요. 또. 또 재물손괴도 되고 그걸 뭐 만약에 폭행으로 또 느꼈다고 하면은 폭행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고소장을 낼지는 모르지만은 다양하게 낼 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저는 이근대만이 폭행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뭐 욕설까지는 아니지만 강한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폭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때문에 폭행은 양쪽 폭행이라 양쪽 폭행이면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 안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구제역은요? 구제역도 폭행?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구제역 씨가 장면 자체. 예, 그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폭행이 될 수 있다고 요게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자면 재밌다기보다 법적으로 굳이 논쟁을 붙이자면 이근 전 대의는 지금 구제역의 얘기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허위사실을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많이 인정 안 해주니까. 과잉방위겠죠. 정당방위를 그걸 핸드폰까지 날리기에는 좀 과하다. 근데 방금 제가 잠깐 반성을 했어. 영혼이 없는 진행을 잠깐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진행자라도 변호사인데 이근대의가 재물손괴인 걸 모르겠어? 핸드폰 보는데 그건 무슨 죄죠? 아 너무 영혼이 없는 진행이었는데 너무 순수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건 아니죠.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저 사건 좀 보죠. 요거 살겸마. 야 이거 우리 저 징역 1년 6개월 나왔다.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네. 신변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것도 참 좀 기가 막힌 사건인데 예.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말까지 한 1년간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또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사건인데요. 아내와 함께 그 푸들 한 마리를 기르다가 이제 학대해서 죽인 게 시작이 돼서 이후에 반려견 총 21마리를 입양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학대를 했습니다. 근데 수법이 상당히 좀 잔혹한데요. 그 집에 있는 샤워기 호스로 강제로 물을 먹이면서 이제 질식해가지고 기절하면은 또 깨워가지고 이제 때리는 것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였다는 것인데. 잠깐 아니 계속 해보세요. 네, 근데 이제 정신과 약도 네. 먹이고 또 뜨거운 물로 화상도 입혀가지고 굉장히 잔혹하게 했고 또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해까지 해가지고요. 18마리가 죽고 3마리는 또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고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서 12마리의 사체를 유기한 것을 경찰이 수색견과 기동대를 동원해가지고 찾아냈다고 합니다. 제가 딱 드는 생각. 입양했다면서요. 네. 학대할 걸 왜 입양해? 범행 동기가 왜? 난 더 공기가 궁금하네. 예를 들어서 집에 예를 들어서 그냥 원래 있던 강아지가 아니고 반려견을 입양한 거죠. 자기가 키우기 위해서. 학대하려고 입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대해서 사망하면 또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고 학대하고 학대의 사망하는. 목적으로 입양했다.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말하는 이 푸들만 거예요? 예. 죽였어요. 이 푸들만 죽인 이유가 아내와 이 불화가 있었는데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푸들을 아내가 기르던 강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르던 견종만 골라가지고 죽였다. 그러니까 예, 그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예를 들면은 아이를 데리고 오기는 싫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잘 기를 것처럼 허위 사실로 사람들을 이제 속여가지고 입양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아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현재는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아내가 혹시 이러면 또 왜 그러냐고 말려야 되는 거냐. 본인이 키우던 푸드를 사망하게 한 다음에 계속 입양해서. 이 사람이 공기업 직원인데 지금 이 일터는 전북 군산에 있고 자택은 경기도에 있으니까 지금 아마 범행은 사택에 와 있는 동안에 저지른 게 아닌가 싶어요. 아내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야 이거 그러면은 입양 강아지를 유기견 주워온 것도 아니고 입양이라고 하면 입양 보낸 사람들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주고 받는 거죠. 입양 보낸 사람들 가슴 찢어지겠다 이 사실 알면.
근데 이분이 이제 공기업 직원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과 사택 그 오가면서 범행을 했거든요. 근데 네. 입양받을 때는 공기업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공기업 직원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좀 믿어도 된다. 네, 이렇게. 이런 식이었고 이제 전 견주들이 이제 안부를 묻잖아요. 그러면은 뭐 잃어버렸다라고 거짓말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이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견주들이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동물학대 형량 어떻게 돼요? 동물학대 형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량이 높아졌죠. 예전에는 이제 동물보호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게 동물이 이제 더 이상은 예를 들면 우리 법상으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 아니면 물건이라 이제 물건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물건으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정의상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동물 같은 경우는 학대에 대해서 법을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18년도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고 2021년 이후에는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상향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거 아직 재판 결과 안 나왔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형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송기죄가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벌금 부분에서 확실히 더 상향이 된 게 보입니다. 양변, 내가 이거 궁금한 거는 법정에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그럼 뭐 장량감경 한번 해준다고 하면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라고 하면은 집행유예도 가능한 기간이죠. 뭐 원래는 그렇죠. 이제 단독 판사 할 건데 네. 단독 판사가 집행유예로 풀어줄까 아니면 법정부터 시켰어요. 1심 재판부 나왔어요. 1심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1심 나왔어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했어요. 그죠?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네, 형량이 동물학대 1년 6개월을 한다고 맞을 해서 건데. 동물학대를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벌금이라든지 네. 약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18마리를 네. 사망에 이르게 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아니 뭐 동물도 어차피 사람이 아니고 재물이니까 뭐 구속까지는 안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두 변호사님들 재물손괴를 강조를 했던 게 이전에만 해도 검찰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재물손괴로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동물보호법보다 재물손괴죄가 더 무거우니까 맞아요. 무겁게 처벌하려고 재물손괴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법적인 거를 그런 걸 생각하기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새끼가 죽었는데 재물손괴라고 이러면서도 막 더 공분을 잘해서 그래서 법이 바뀐 거고 다행히 이제는 그 바뀐 동물보호법으로 3년이면 최고형이잖아요. 아, 그렇죠. 3년 최고형 부형을 했고 법원에서도 아 이거는 감형을 하더라도 구속까지 시켜야 된다 그래서 1년 6개월 실형 요즘- 굉장히 드문 형이죠. 요즘 사실.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족들하고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좀 세게 처벌하는 걸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원래 저 3부 들어와서 다음 사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단변이 네. 이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시동 건 거죠 지금. 아니 시동 건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재판을 했던 이제 판결의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데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서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가 시작됐을 때 여기에 묻어져 있는 강아지들을 사체를 파서 다른 데로 증거인멸시키려는 시도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법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가치형을 정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우리 그냥 루틴하게 하는 그러한 변호로 이제 뭐 심신미약인지 이런 걸 주장을 했겠죠. 예전에 정신질환 앓을 이력이 있다도 저는 오히려 이게 저는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게 가중사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힘없는 동물, 아이 이런 데에서부터 학대가 시작이 되면 그게 결국은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에게 이렇게 18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람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 이 사람의 그 뒤에 범행은 더 끔찍한 범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제가 변호사였다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것을 감경사유로 주장했을까? 저는 판사가 조금 더 강한 성향의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전 이것을 감경사유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감경사유 안 보셨지만 가중사유로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야 이거 단변 이거 이거 예전에 예전에 했던 거 아니야 했었어요. 이거 맞아요. 우리? 했었어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지난해 3월 15일 사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 정도에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한 1년 전에 우리가 그래요, 봤던 맞아요. 그래서 사건이에요. 한 6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을 건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고 취업도 싫고 화려한 생활도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성분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같은 달 8일에도 인근의 다른 여고, 이젠 다른 여고 앞에 가서 또 거의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이번에는 화물차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기재를 했는데 이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이제 경찰이 당일에 현장 체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죄명이 뭐야 이거? 어? 네, 그 당시 이제 어떤 제목이지? 막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제목들은 먼저 뭐 광고물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현수막 걸려면은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허가가 어렵으니까 광고물법 위반이다. 네. 어떠한 또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거에 보면 이게 결국은 아이 여성 그러니까 이제 학생을 이제 유혹을 해서 자신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제강간 예비 음모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의제강간 네, 예비 의제강간 음모? 예비 음모 아니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재판받는 제목은 아동복지법 위반. 그러니까 이 아동복지법 위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한테 음행을 강요한다. 아니면 아동에게 성희롱을 한다. 지금 이러한 것들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그제 이제 구형을 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 선고는 아니죠. 그냥 검찰이 법원에 이 정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구형을 한 건데 그게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나 이거 진짜 궁금하네. 이거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양대현. 그러니까 이게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잠깐 일단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게 현수막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고 앞에 60대 할아버지가 여고생들이 있는 여고 앞에 붙인 플랜카드. 세상이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고 취업도 싫고 화려한 생활도 하기 싫은 사람 중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는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세 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그러면 13세에서 20세 사이면은 13세에서 16세까지는 저 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학생 뭐 16세 이상은 아니고 13세에서 16세 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상이 되는 이 여학생들에게 60대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한테 와서 아이 낳고 살림하고 희생하면서 살아라. 살 사람 모집합니다. 이거잖아. 이걸 왜 그럼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했을지를 잠깐 사이에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들으면 왜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아까 저 체포 당시 보도에나도 광고물법 위반으로 하기는 너무 그렇죠. 정신이랑 네. 어긋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예비 음모는 이건 너무 강하죠. 너무 나간 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를 이걸 보고 저기에 넘어갈 제정신이라면 저기 안 넘어가야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13세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고 앞에 있었고 미성년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었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자기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 취지를 따진다라면 이런 문구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렇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참 특기할 만한 것은 첫 범행한 날이 3월 8일인데요. 또 그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이게 2호에 있는 17조 2호에 있는 내용인데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이 다 같이 들어 있어요. 음행 강요나 매개를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성희롱 부분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성희롱가 맞다. 음행 네. 강요나 매개는 좀 너무 예를 나아간 들어서 것 같고 음란한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그거를 중간에 중개 네. 쉽게 말하면 중개를 해야 네, 너 되는데 누구 만나서 뭐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는 아니라 이제 어. 여고 앞에 저런 플랜카드를 걸었으니까 성희롱?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또 이 할아버지가 네.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조현병. 네. 그래서 지금 행정 입원을 한 뒤에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대요 법정에서 자기 범행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물론 이런 주장은 다 변호사가 했겠죠. 뭐 변호사 예. 이런 거겠죠. 아니 뭐 결혼해서 살자는데 그게 음란하고 퇴폐적이냐? 뭐 이런 주장이겠지 변호사.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이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 이걸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했다라고 할 거냐라는 피해자, 거죠. 불특정 다수. 특정이 안 피해자가 된다는 불특정 다수라서 성희롱이라는 데 있어서도 성희롱이 되려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게 이 피해자가 감내해야 될 정도의 어떤 지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현수막을 걸어버리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는 쉬울지 몰라도 그게 좀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변호인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사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그러면 그 여직원을 감내하기 힘들고 피해자가 특정이 돼 그쵸. 있는데 이 여고 앞에 있는 플래카드는 피해자가 특정도 안 돼 있고 잠재적 피해자인 그 여고생들이 이걸 보고 성희롱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그걸 느꼈을지 아니면 저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네. 그러고 조롱했을지 알 수도 없다. 근데 그건 제가 그런데- 말씀드렸던 건 그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라면 당연히 저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할 텐데 네. 근데 우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니까 네. 검찰에서 그쪽으로 착안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감내할 수 없다라는 게 지위와 상관은 없지만 여기는 등굣길이란 말이에요. 네. 등굣길에 예를 들면 문이 뭐 정문, 후문, 뭐 서문, 뭐 동문 4개가 있어서 난 이 길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이 많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난 등교할 때 꼭 이 길을 지나야 돼. 근데 할아버지가 맨날 플랜카드를 걸고 있어. 그럼 이건 감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우리 저 여기 법정이에요. 합의부 어떻게 할까? 유무죄 한번 예상해보고 담변 모의 재판으로. 네, 모의 재판 저는 그냥 벌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금형 네. 유죄 네. 신변은 저도 유죄 나오죠. 네. 벌금형 네. 그럼 형량은요? 저도 벌금. 양변. 자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재판장. 근데 뭐 이쁜 재판장으로 또 뭐 배석들이 다 배석들이 정하는 거죠. 사실은 네. 크게 틀리잖아요. 아, 제가 배석인가요? 네? 꼭 나이 수는 아니에요. 제가 네. 연수원 기수가 높습니다. 자, 제가 재판장 할게요. 재판장으로 네. 자, 변경해서. 재판장 단변. 자 그러면 주심 판사 양변 어떻게 하실까? 저는 난 아동학대 보건장. 아동복지법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동복지로 가긴 어렵다. 그럼 무죄네. 예. 광고법은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예 검찰에서 형벌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면 모를까. 자 여러분 결과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주심 판사인 양파는 저 여기 이미 밝혔잖아, 저기. 무죄 주장을 했지만 재판장인 단파는 강력한 유죄 전 심정에 재판장의 의견에 서겠습니다. 아, 그럼 또 이제 하나- 줄을 잘 쓰시네요. 네. 지 변호사님. 다른 배석 주심이 아닌 사건에 관심 없는 2대1로. 배석은 재판장 뜻에 따랐다. 알겠습니다. 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네. 알겠어요. 요거 결과 나오면 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거 하나만 짧게 볼까요? 다른 거? 아니요, 여기 중요한 것, 뭐요? 이게 더 아, 충격적인 그거 사건이 관련- 있어요. 이거 있다. 성희롱.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이게 왜냐면 더 충격적인 사건. 원래 성희롱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희롱은 원래 처벌 안 된다. 원래는 아닌 걸로. 예. 예? 강제 추행은 처벌이 되는 게 맞고 중죄지만 말로 하는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 하나 해볼까? 담변이 좀 소개해 주실래요? 아, 이거 너무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제 그저께 보도가 된 사례인데 사흘 전에 이제 군사법원에서 낸 판결입니다. 아 이거 나 봤어. 아,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이걸 보고 지난해 10월에 부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한 여성이 이제 통화 중이었어요. 근데 한 육군 병사가 이 통화 중인 여성에게 다가가서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금연구역인데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뒤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정상적인 육군 병사인데 이 뒤가 굉장히 예상과 다른 전개로 급전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굉장히 도덕성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뒤에.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되나요? 곤란하시면 담배를 다 피우시고 담배 꽁초를 저한테 주실 순 없나요? 이건 뭐야? 어? 진짜 이상하다. 진짜 독특한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성희롱을 한 거예요. 네. 이 여성 아무리 본인이 예를 들면 흡연을 하고 침을 뱉는다 쳐도 네.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처음 보는 사람한테 침을 뱉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육군 병사가 20m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한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 뒤에 일주일 후에 같은 아파트 근처에서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이에요.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이번에는 말로 안 했어요. 네. 휴대폰에 그 내용을 작성을 해서 네. 똑같이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 내용을 보여줘요. 또 다른 여성에게.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간절합니다. 무릎을 꿇고 제발 제 얼굴에 침 좀 뱉어주세요. 그 정도로. 하니까 이 여성도 무섭잖아요. 네. 자리를 떠나요. 그때 또 한 5m를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더 급박해요. 진짜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불안감을 조성을 했어요. 네. 근데 검찰이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불안감을 조성한 건 맞고 지금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되나. 일단 성범죄 생각해보면 뭐 성범죄 손댄 거 아니니까 강제추행도 아니고 안 되죠. 말로 했으니까 이걸 성희롱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성희롱도 희롱이라고 하기에는 내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고 하는데 희롱도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딱히 아니 물론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우리가 뭐 짐작을 하는 건 좀 있는데 이 대사마나 행동 봤을 때 성적인 코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없잖아요. 아니라서 판단이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검찰이 고민을 하다가 경범죄? 얼마나 고민한지 이게 네. 느낌이 오죠. 이 경범죄 처벌법까지 했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모양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법은 다 찾아본 네. 거예요. 그거잖아요. 우리 형법상 공연음란죄 안 되면 그 경범죄 처벌법 과다 노출 이거 하듯이 이게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 참 그걸 어려운데 네. 이걸 요구한 병사 입장에서는 그게 유사성행위였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아, 왜 그러면 그런지 성행위를 모르겠어요. 강요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통 이런 걸 따질 때 피해자 입장을 따지니까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고민한 것처럼 이것도 성희롱이어야 아니 되나? 이게 왜냐면 가해자인 병사 입장에서는 성적인 코드가 본인의 어떤 독특한 그러니까. 성적인 코드가 숨어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행위를 성적인 코드를 또 피해 여성에게 하게 한 건 아니니까 이게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이걸 성적인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제발 뱉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릎을 폭행이나 꿇기도 위협은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검찰이 고민하다가 네. 경범죄 무릎을 꿇고 제발 해달라는데 이게 또 폭행이나 협박은 없잖아요. 진짜 안 돼요라고 네, 뭐 묻는 등. 5m 따라가면서 제발 좀 해주시면 근데 안 돼요. 되게 소심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휴대폰에 미리 적어놓은 걸 보여줬다는 건 말을 하기도 본인도 어려워하면서 했다는 얘기잖아. 아유 이건 뭐야 진짜. 참 세상에 별별 희한한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벌금 15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코너 갑시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두 번째 책 출간을 아니라니까 앞두고 왜 있을 것 그래요? 같기도 한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자 양변 오늘 네.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오늘은 호아킨 소로야라는 스페인어가 19세기 말에 주로 활동을 했고 20세기 초반에 사망을 했고요. 이름이 낯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스페인에서는 피카소 이전에 가장 유명한 화가였고요. 호아킨 소로야 그림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 화가였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성공한 화가였고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도 그렸을 정도의 화가였고, 근데 이제 뭐냐면 20세기 들어와서는 그림 이 전반적인 어떤 대세라고 할 게 추상주의로 바뀌면서 이렇게 사실주의 그림들을 그렸던 풍경화 이런 걸 그렸던 화가들이 한동안 쭉 잊혀졌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다시 좀 각광을 받아서 뭐 아까 우리 PD님도 그 얘기하시는데 휴대폰 케이스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뭐 그려질 정도로 인기 있는 화가였고요. 근데 이 화가가 스페인의 뭐 고향이 발렌시아라고 해안가라고 합니다. 해변가. 그래서 항상 고향을 되게 좋아했었고 뭐 헤엄치는 사람들, 햇볕 아래서 이 따뜻하게 해안가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풍경화들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근데 사회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이런 분은 아니었는데 이 화가가 좀 느닷없이 그린 그림이 이 오늘 들고 나온 화이트 슬레이브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 그림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백인 노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중적인 뜻이 있어서 야. 화이트 슬레이브라는 그 표현이 매춘부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양쪽으로 다 쓰였는데 이 그림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뒤쪽 매춘부 쪽에 더 가까운 하지만 또 특이한 건 백인 여성들이죠. 네. 4명의 여성들이
기차 3등 칸에 이렇게 서로 포개다시피 해서 기차구나. 가고 있고 예. 검은 옷을 입은 나이 많은 여성이 아마도 이제 포주로 보이죠. 근데 저는 여자들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매춘하는 여성들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미성년자처럼 보인.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미성년자일 수도 있죠. 미성년자에 아.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벗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그때는. 대한민국에서도 20세기까지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했잖아요. 예. 생각해 보면 아. 검은 옷의 여성은 이제 포주로 추정이 되고 저런 정말 몇 개 안 되는 짐꾸러미를 가지고 어딘가로 저기 이제 화이트 슬레이브 트레이드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팔려가는 중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고향인 저기 발렌시아 해변가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리던 화가가 저런 모습을 봤었을 때 느꼈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아마 드물게도 저 그림도 저런 장면도 그림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면서 오늘 다뤘던 사건들 보면 조금 전에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60대 할아버지가 대를 잇기 위해서 미성년자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까 우리 담변이 울면서 이게 소개했던 12살 아이 아동학대에서 당해서 끔찍한 죽음까지 맞이했던 일들 우리는 주로 뭐 밝고 환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의 경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상을 대부분 보내지만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요 그늘 아래에서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런 일이 있었던 게 불과 100여 년 전이에요. 저 화가 사망한 게 딱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슬레이브가 이중적으로 쓰였다는 게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흑인 노예 이런 걸 생각하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백인들도 가난을 이유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라든가 아니면 뭐 평등이라든가 인권,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이 한순간 쉽게 날아갈 수도 있는 것들 얼마 안 됐다라는 것들 잊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호아킨 소로의 이중적인 그림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이중적인 의미 이거 막 시 해석하고 할 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건데 역시 양변은 대단해. 이 문화예술 인문학에 대한 조예가 저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양변을 인문학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냥 원래 제가 인문학을 강한 사람을 좀 존경하는 게 그게 있거든. 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진수라님. 우와, 주제랑 연결되게 작품을 찾아오시는 것도 대단하세요. 주제는 언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양지열 변호사님은 진짜 똑똑한 분인데. 아닙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나서 제가 후회합니다. 내가 문자. 괜히 읽었어. 근데 저는 목요일 보니까- 오후에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잠을 통해서 인생의 피곤함을 좀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의 짐, 무게를 또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림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각자 본인이 느낀 걸 그게 받아들이면 눈에 딱 돼요.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목요일 진수라님 답 되셨죠? 목요일 오후에 주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찾는답니다. 일주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지? 대단해요. 대단하죠. 자, 살롱드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신삼번 시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단양신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단지신? 그냥 단지신 하세요.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